아마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가장 그 엽기적인 이런 사진과 관련된 사진 예술과 관련된 범죄는 그 이동식 사진가 살인 사건이에요. 아, 네, 네. 굉장히 충격적이죠. 네. 1983년 1월 구로구 호암산, 지금은 금천구예요. 금천구 호암산에 낙엽이 쌓인 곳에서 한 여성의 그 시신이 발견돼요. 아이들이 놀다가 시신을 발견하는데, 사실 제가 이 지명을 정확히 알고 있는 이유가 이때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고요. 제가 여기 살았거든요. 요 저희 뒷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 어릴 때 그 살인 사건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데, 이때 시신이 발견되니까 경찰들이 조사에 들어갔고요. 조사를 해본 결과 24살의 여성으로 밝혀졌고요. 독극물을 먹고 이제 죽은 걸로 사인은. 그 여성은 이발소에서 일하고 있던 여성이었고, 그래서 이발소의 단골 손님들을 중심으로 이제 쭉 탐문 수사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단골 손님들을 찾아가서 하나씩 만나는 과정 중에 그 범인인 네. 이동식, 당시 사진 작가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동식은 특수절도 등으로 전과 상범으로 복역을 마치고 나와서 배관공으로 일을 하면서 동시에 사진 작가를 네.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한테 경찰이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자신은 뭐 사진 작가고 하면서 막 사진을 이제 보여주겠다고 네. 보여주는데, 사진이 대부분 그 여성의 누드를 찍은 사진이고, 근데 일부는 되게 엽기적인 장면들이 있는 거죠. 막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 같은 것도 있고, 막 피가 나는 장면도 있고. 근데 자신은 이제 이게 컨셉이라고 하는데, 그 경찰들이 그 사진을 막 열심히 보고 있는 중에 이 사람이 뭔가 사진 한 장을 이렇게 숨기려고 하는 게 포착이 돼요. 네. 이제 그걸 이제 그 눈썰미가 뛰어나신 이제 경찰 한 분이 본 거죠. 그 사진에는 그 하얀 베일을 쓴 여성이 있었는데, 이제 이게 심상치 않아서 확인을 해보니 그 죽은 그 사람이 맞다. 죽은 사람이 맞다. 그래서 이제 이 집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되고, 결국은 집에서 21장의 사진을 찾게 돼요. 이 죽은 여성의 사진을 찾게 되는데, 이 사진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죽어가는 과정을 찍은 거예요. 이동식은 사건이 일어난 1982년에 이발소에서 이 희생된 여성을 만나서 내 모델을 해달라고, 모델을 해주면 내가 유명하게 만들어줄게 해서 잘 유혹을 해가지고 산에 데리고 가서 사진을 찍은 거죠. 그래서 청산가리가 든 약을 주면서 날씨가 추우니까 감기 걸릴지도 모르니까 이걸 미리 먹어라, 이런 식으로. 그걸 먹었더니 이제 그때부터 네. 청산가리에 의한 중독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을 사진으로 담은 거예요. 근데 일단 본인은 어떻게 둘러댔냐면은, 자신이 죽인 게 아니라 그런 설정을 찍은 거고, 그러니까 죽어가는 모습인 척 찍은 연기해라. 거고, 우리는 헤어졌다. 아마도 여성이 나중에 자살을 한 게 아닐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좀 사진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그 희생자 주위에 풍경이 있잖아요.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그것과 실제 범행 현장의 모습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려면은 헤어지고도 다시 원위치로 가서 그 자리에서 자살했다는 건데,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보다 결정적인 증거는 이 사진을 당시 아주 유명한 그 다른 사진 작가에게 맡기게 돼요. 분석을 맡기게 돼요. 그래서 그 사진 작가가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좀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는데, 이게 너무 사진이 그 해상도가 좋다 보니 사람의 솜털까지 다 보이는 정도로 가더라고요. 근데 사람의 이 솜털이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서 있는데, 사람이 일단 사망을 하면 그때부터 솜털이 서서히 이렇게 눕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진이 너무나 해상도가 좋아서 솜털이 다 보이는 상황이라서 분석을 통해서 21장의 사진 가운데 1번부터 16번까지는 살아있었고, 16번, 17번 사이에 사망을 한 것으로, 그래서 17번부터 22번까지는 솜털이 눕는 걸 볼 수 있죠. 이미 사망한 이유이기 때문에. 그럼 살아있을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찍은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실이 밝혀지자 이제 또 말을 바꿔요. 이것은 내가 추구하는 예술의 세계다. 사실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는 거죠. 살인자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이제 밝혀지자 이동식의 전처가 1972년에 행방불명이 됐는데 예. 혹시 이것도 뭔가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경찰이 각종 여죄 추궁에 네. 들어갔는데 이동식이 이제 말을 오락가락하면서 뭐 자기가 뭐 살해하고 매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가서 파보니까 없고 뭐 이런 식으로 막 혼란을 주는, 결국은 밝혀지진 않아요. 결국은 그 행방불명된 전처의 행방은 밝혀지지 않고요. 이 사건이 이제 하도 엽기적이다 보니 해외 토픽에까지 소개가 됐대요. 근데 그냥 이 사건은 빨리 묻히게 돼요. 별로 더 이상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당시 그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을 앞둔 그 정부 입장에서는 뭔가 이 사건을 빨리 정리해야겠다. 그래서 더 이상 조사를 하지 않고 빨리 종결을 시키고 재판도 빨리 진행되게 됩니다. 재판부에서는 결국 그 사형을 선고하고 실제로 사형이 집행돼요. 1986년 82년이니까 네. 86년. 86년에 사형이 집행됩니다. 권영 쌤도 이 사건 들으신 적 있다고? 예, 저는 이제 나중에 그 이 스터디 케이스 스터디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을 알게 됐는데요.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그렇게 된 배경이 있어요. 이 범죄자는 처음에 그 자기가 사진으로 인정받았을 때 그 사진이 굉장히 끔찍한 사진이었어요. 처음에 막 닭을 죽이고 막 닭에 피가 물 막 뿌리고 뭐 네. 그런 사진들 가지고 그러니까 그 끔찍한 사진을 전시회에 보냈는데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그런 충격적이고 뭔가 예술의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이제 그 분석을 해본 바로는 이 사람이 살아온 성장 배경 중에서 무언가 공식적으로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게 그게 첫 번째의 어떤 계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장면들로 인해서 자기가 계속 인정받는다라는 것이 과도하게 그렇게 범죄로 이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이유였건 간에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예술의 행위가 아니죠. 그쵸. 그냥 살인이고 살인이죠. 뭐 어떻게, 예, 너무 명확한 살인 범죄고 그렇습니다. 내가 했던 거는 범죄라기보다는 예술 행위이기 때문에 일종의 그 형법상 정당 행위다라는 주장을 많이 하는데 그런 식의 주장이 정말로 예술을 모독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재판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인간의 생명은 예술 창작이라는 명목하에 그 도구나 수단으로 삼을 수 없다. 네. 그러면서 사형을 선고한 거죠. 예술이 어디까지인지는 아무도 이제 알 수 없지만, 그렇죠? 언제나 논쟁이 있지만 사람의 생명을 그 도구로 했을 때에는 그건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는 넘을 수 없는 선인 것 같아요. 이 사건의 경우는 사진을 찍는 것이 이 사람은 이제 범죄였던 거고, 사진이란 것은 사실 그 순간의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담기 때문에 찍는 사람의 의도대로 담기진 않아요. 그래서 또 그 범죄를 밝힐 때 사진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네. 했던 것이죠. 사례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 폐쇄가 됐는데 잉크로챗이라는 범죄에 대한 그 정보를 주고받는 그 앱이 있었어요. 한 6만 명 정도가 이제 사용하는 앱이라는데 당시 토피포스라는 그 아이디를 사용하는 마약상이 있는데 그래서 영국 경찰들이 쭉 보니까 이 친구를 잡아야겠는데 누군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들이 이제 접근을 해봤지만 잘 걸려들지 않아서 막 이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어느 날 자기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치즈라고 하면서 치즈를 이렇게 손에 든 사진을 찍어 올린 거예요. 본인의 신분은 드러내지 않고. 근데 이제 요즘에 이 스마트폰이 해상도가 너무 좋잖아요. 네. 경찰이 그 SNS 사진을 가만히 보니까 여기 손에 지문이 보이는 거야.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저 지문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확대해가지고 지문을 이제 포렌식 팀에 넘겼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보이는 거네요. 그 지문을 분석해서 범인을 야. 잡아서 이제 칼 스튜어트라는 사람이 검거가 됐고요. 그 징역 13년 6개월을 형을 받게 됐고 자신의 의도로 다른 의도로 뭘 찍고 있지만 나는 본의 아니게 증거를 남기게 되죠. 끊임없이 모든 범행은 흔적을 네. 사진에도 남긴다. 네.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면 꼭 잡힌다. 주차장에 있다 보면 카메라 수십 대에 둘러싸인 기분이에요. 블랙박스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네. 자, 그런 이게 다 생각이 눈이죠. 이게 눈이죠. 누굴 찍고 있는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다른 의도로 뭘 찍고 있지만 나는 본의 아니게 그 사진의 일부가 돼서 증거를 남기게 되죠. 끊임없이. 오늘 제가 말씀드릴 사건은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마지막 유괴 사건이라고 봐도 무방할 사건이 이제 97년 8월 30일 날 발생한 사건이고 전현주 아동 유괴 네. 사건이고 이 당시 전현주가 8개월 임신 8개월에 사실 거의 뭐 만삭의 임산부였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좀 놀라웠던 네. 기억난다. 것 중에 네, 하나예요. 맞아. 초등학교 여학생을 유괴한 20대 여자가 몸값으로 2천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영어학원.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초등학교 2학년 박대양이 20대 여자에게 유괴됐습니다. 사건은 서울 서초구에서 이제 영어 수업을 마치고 귀가를 해야 하던 아이가 네.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엄마가 막 찾다가 친구들한테 물어보니 어떤 젊은 여성이랑 함께 갔다라는 얘기를 듣고 엄마가 바로 이거는 유괴라고 생각을 해서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합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고 나서 이제 경찰들이 집에 찾아와서 그 뭐 전화기나 이런 데에 다 그 위치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도 달고 일단은 이 유괴범의 전화가 오기를 기다리거든요. 그러니까 실종 3시간 만에 이제 첫 번째 전화가 옵니다. 여보세요? 잘 있어요. 첫 번째 전화는 너무 짧게 통화를 해서 그냥 아이는 잘 있다 요 정도로만 전화를 하고 말거든요. 그래서 통화 시간이 너무 짧아서 어디서 전화가 오는지 그 위치 추적을 그 경찰이 전혀 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게 다음 날 31일이 되어서 다시 한번 전화가 옵니다. 그때는 조금 전화를 길게 해서 이 유괴범의 어떤 전화하는 장소를 특정하는데 이 당시 유괴범의 요구사항이 2천만 원을 가지고 명동 어딘가로 나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잘 있어요. 우리 애기 뭐 밥은 좀 먹나요? 원하시는 게 뭔가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2천만 원을 지금 2천만 원이요? 아니요, 시간 끌 것도 없고. 한다거나 딴 짓을해서 그 카드가 우리 손에 못 들어오면 그렇다면 못 보는 거지. 아, 그러면은 어디서 전화를 했는지 발신 추적을 했더니 명동에 있는 한 공중전화에서 발신 이력이 있다라고 해서 그 공중전화를 사실 거의 떼가서 거기에 있는 지문까지 채취를 하는 식으로 사실 노력을 하거든요. 이 당시만 해도 아직 이게 공개 수사가 되기 전이에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사람들은 다 몰랐던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공중전화 인근에 있던 시민들에게 인상착의를 물었는데 시민들이 키가 작은 젊은 여성이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같은 날 밤 9시에 한 번 더 전화가 오거든요. 그날 전화에서도 다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2천만 원을 가지고 어디로 오라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이미 명동에서 발신된 이력이 있기 때문에 형사들이 명동에 이미 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통화하는 동안에 이 발신의 위치를 확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명동의 한 카페에서 전화가 걸려왔다는 걸 확인하고 전화를 거의 하는과 동시에 경찰들이 그 현장 카페에 막 올라가요. 출입문도 하나밖에 없었고 출입문도 이제 봉쇄를 하고 현장의 카페 안에 있던 사람들을 이제 다 확인을 하는데 당시에 13명이 있었고 12명의 여성과 한 명의 남성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중에 특히나 이 전현주는 당시에 임신을 하고 있었는 누가 봐도 임신부의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너무 내가 놀라서 너희가 이렇게 경찰이 들이닥쳐서 출입문도 봉쇄하고 사람들을 막 조사하니 아이가 너무 막 놀라서 내가 바로 병원을 가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장을 자꾸 나가려고 해요. 근데 막 사람들도 주변에서 임신부가 저러니까 내보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고 경찰도 사실은 딱히 특별한 용의점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 임신부 여성의 그 지문만 채취하고 그냥 돌려보내줬고요.
나머지 현장에 있던 사람들도 간단한 신분 조회와 지문 채취만 한 후에 이제 그 카페에서 이제 나갈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렇게 좀 사건은 일단 종료가 되고 결국 범인 검거는 못한 거예요. 비공개 수사 기간 동안. 그래서 실종된 지 5일 만에 경찰이 이제 공개 수사로 전환을 하고 공개 수사로 전환을 하자마자 정말 전 국민적인 관심과 또 이 피해자가 살던 지역에서 거의 모든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막 찾고 또 인터뷰도 하고 각종 제보도 막 쏟아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어떻게 얘기하면서 애를 데려가든가요? 그 언니가 오면서요. 우리 좀 가서 여기 다니냐 너도 다니냐 그랬어요. 쌍둥이 2명하고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엘리베이터 타는 걸 봤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학생들은 유괴 용의자의 수배 전단을 손에 쥐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한편 서초 구민들도 내일 저녁 양을 찾기 위한 긴급 반상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잡지 못하다가 한 9월 11일경에 어떤 중년 남성한테 전화가 와요. 네. 경찰에. 전현주의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왜 전화를 했는지 들어봤더니 전현주가 집에 며칠째 들어오지 않는다. 내 딸이 들어오지 않는데 내 딸 집 앞에 며칠째 계속 형사들이 좀 왔다 갔다 한다. 왜냐하면 그때 카페에서 있었던 그 안에 사실 범인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장에 그 13명에 대해서 경찰이 계속 확인을 좀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이 협박했던 그 목소리가 있잖아요. 2천만 원을 달라라는 그 목소리를 들려주니 내 아버지가 내 딸이 맞다라고 했고 그리고 지문을 그 공중전화에서 채취한 지문과 전현주의 지문을 확인해보니 일치하는 것도 이제 경찰이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전현주가 이제 범인으로 완전히 특정이 되고 결국에는 실종 14일째에 그 전현주는 신림동의 한 여관에서 체포가 됩니다. 아이는 어떻게 됐죠? 아이는 안타깝게도 유괴를 해간 당일에 이미 목 졸라 살해했던 걸로 밝혀졌어요. 이후에 집에 전화하면서 돈을 요구했을 때도 이미 아이는 세상에 없었던 상황이거든요. 14일째면은 흔히 말하는 골든타임을 놓친 거 아닌가요? 네, 실종 사건의 골든타임은 3시간이에요. 3시간 이내의 아이를 찾으면 생존 확률이 75%이지만 그 시간 안에 찾지 못하면 사실 사건도 장기화되고 아이가 살아있을 확률이 현저하게 확 떨어지는 거라고 하거든요. 이미 14일이라면 아동 유괴 사건에 있어서는 상당히 시간이 좀 지체가 된 거고 골든타임은 사실 놓친 거죠. 그렇지만 어머니는 바로 유괴임을 직감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빨리 했는데. 예, 어머니의 빠른 대처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사건이 제대로 해결 안 된 것 같아서 더 마음이 아파요. 부모의 제보로 범인을 알았다는 것도 되게 아이러니하네요. 그렇죠. 아버지조차도 이거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라고 판단을 했었던 거고 나중에 이 전현주의 진술서라든지 이런 거에 보면 아버지가 자살하라고 했다고 또 했다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당시에 고위공직자였어요. 예, 꽤나 괜찮은 집안에서 유복하게 자라왔던 사람이고 외국 유학도 갔다 오고 다시 귀국해서 환경도 나쁘지 않은. 나쁘지 않았어요. 문예창작과에 새로 대학을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고 그 과정에서 당시 남편을 만났다고 해요. 남편을 만났는데 이제 극단을 운영하고 그런 것도 별로 수입이 좋지 않고 극단도 좀 운영 상태가 안 좋고 재정 상태가 좀 열악해졌고 전현주 본인도 좀 낭비벽과 사치가 좀 심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빚이 생겨났고 이 빚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를 유괴해야겠다. 그리고 당시에 이 아이가 세련된 옷차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 아이를 유괴하면 내가 원하는 정도의 돈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도 안 되는 판단을 한 거죠. 박대양을 유괴 살해한 혐의로 사형이 구형됐던 전현주 피고인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1부는 8살짜리 어린이를 유인해 목 졸라 살해하고서도 아직 살아있는 양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돈을 요구한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무겁다고 밝히고 전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